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 언론 브리핑에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이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 이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아주 많이 잘못 이해가 되고 알려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옐런 장관이 얘기하신 부분은 지금 기준금리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상당히 그 학계에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립이자율, neutral r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침체에 빠뜨리지도 않는 이자율을 이제 중립이자율, neutral rate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립이자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운영을 하는 그 연준의 입장에서도 정책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중립이자율이 올라가 주면은 경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좀 자기들 세계만에서 경제학자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그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단어가 금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요즘에 이제 금리라는 말만 나오면 전부 그 상당히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속에서 옐런 장관이 이거 금리를 올리는 게 좋다는 뜻이 결국은 금리를 올리라는 그런 그 연준에 대한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 권고 사항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확대 해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이 중립이자율이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너무 그 난해한 얘기라서 좀 언급을 저도 피하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중립이자율이 그 추정이 되면은 중립이자율은 공식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수학적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연준 사람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대충 이 정도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자율인데 그 중립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지금 미국은 지난 그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이 중립 이자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낮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심지어 그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저희들이 겪었던 상황인데 이 옐런 장관이 하신 뜻은 바로 이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중립이자가 낮은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자가 중립이자율이 오르면은 경제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통적으로 연준은 이자율에 대한 관리 기관이고 재무부는 환율에 대한 관리 기관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그 영역을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안 와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그 옐런 장관께서 이 연준의 이자율에 대한 얘기가 비슷한 근접한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좀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연준의 그 의장을 했던 분인 그 옐런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 된다 그럴 때 다들 긍정적이었는데 한 가지 조금 불안하다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분이 연준 출신이기 때문에 자칫 그동안의 재무부와 연준 간에 서로 그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주는 그 부분이 약간 좀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조그마한 우려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그런 우려죠. 아무래도 옐런 장관이 연준 의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그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속에서 금리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은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냥 저건 학계의 얘기다라고 바라보지를 않고 저건 연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우려가 사실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옐런 장관의 발언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부적절한 시점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하셨다. 이제 이런 그 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옐런 장관께서 좀 피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결론은 하여튼 옐런 장관이 얘기하신 그 금리가 오르면은 경제에 좋고 경제 당국에 좋다는 얘기는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의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요. 그래도 그 아무리 뭐 학계의 이야기다, 이론상의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그 발언 때문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당초에는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 발언이 좀 바탕이 돼서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혹시나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선 그 연준이 이번에 옐런 장관이 얘기한 이후에 약간 좀 경제계나 또는 그 월가에서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 누구도 코멘트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네. 한마디로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다라는 그런 의사표시죠. 네.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가지고는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큰 정책에 있어서 이제 부양형, 경기 부양형 금융 정책의 이제 후퇴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상당히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나름대로 그 연구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얘기를 그 좀 지식적인 얘기를 하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 쓰고 있는 경기 부양형 정책의 큰 두 가지 축은 하나는 금리 인하고요. 또 하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선. 0%가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0%보다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좀 안 하는 정책인데 그럴 때 쓰는 정책이 이제 양적 완화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연준에서 시중에 있는 국채나 또는 그 다른 채권들을 사들이겠다는 돈을 많이 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왜 하냐면요. 만약에 연준이 부양형 금융정책에 그 후퇴를 하겠다 그러면은 순서가 금리 인하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가 먼저 후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한 달에 1,200억 불씩 채권을 사들이고 있어요. 국채를 800억 불, 그 다음에 이제 몰기지 채권을 400억 불씩을 매달 사들이고 있는데 이제 이 양적 완화가 먼저 축소되는 것이 순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도 한 달에 1,200억씩을 사들이고 있는데 뭐 하루아침에 다음 달부터 안 사 이렇게는 안 될 거고요. 네. 1,200불을 이제 뭐 1,000억 불로 줄였다가 뭐 800억 불로 줄였다가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이게 될 건데 이 양적 완화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의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하면 양적 완화를 할 거라는 것을 고려한다는 언급을 하겠다 먼저. 그리고 그 언급을 하고 나서부터 한 몇 달 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할 예정이다. 근데 이 서서히라는 표현은 통상 1년 이상 걸려서 하겠다는 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양적 완화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이제 이번 6월에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표현도 재밌어요. 양적 완화를 줄여야 되는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릴럭턴트해요. 이 표현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6월에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양적 완화가 서서히 줄어드는 시점은 9월이나 10월쯤부터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2022년 말이 돼서야 양적 완화가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빠른 순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볼 때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연준의 위원 중에 몇 분들이 우리가 양적 완화를 축소할 생각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파월 의장께서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연준이 볼 때는 이 가격 상승으로 오는 물가 상승은 그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작년 3, 4월에 떨어졌던 그 가격이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1년 동안 계산하면은 거꾸로 가면 작년 5월부터 지금 물가를 측정을 하니까 작년 3, 4월에 급격히 떨어진 것이 올라온 수준에서부터 계산을 하니까는 더 높아 보인다는 이 기저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공급 부분에 지금 병복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사라지는 연말쯤이면은 물가 상승의 압력이 정상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아직도 경제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입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연준은 경기 부양형 정책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번 6월에 있을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언급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보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게 4월과 5월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연준의 테이퍼링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진단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그 지난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말입니다. 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여기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연준의 정책 변화가 급격하게 무슨 어떤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뭐 저희들이 충분히 그 고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때도 또 그렇게 연준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냐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그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은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을 상당히 높이 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나온 그 연방 실업수당하고 그다음에 주정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아직도 1,500만 명이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수요는 지금 900만 명이 넘어 있어요. 근데도 네. 사람을 못 찾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스스로가 그 병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걱정돼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방 실업수당 보조금 때문에 뭐 그게 더 돈이 많으니까 안 나가는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고용은 5.8%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연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직도 상당히 불안한 수준이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준은 그럴 줄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여러 번 뭐 여러 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금년도 7, 8월까지는 5%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하.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났다고 해도 뭐 월가도 그렇고 뭐 별로 다들 뭐 시큰둥한 반응이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CPI가 나왔는데 물가 상승률에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채 수익률 중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하. 네, 그 말은 뭐냐면 연준이 보는 그 시각대로 가는 것 같다는 것이 더 확인이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 3월에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4%까지 올라간 게 최고점이었는데, 1.74에 비하면 지금 1.5 밑으로 간다는 것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국채 수익률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연준의 일시적 그 병목 현상, 일시적 물가 상승 현상에 이것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오늘 CPI가 많이 올라온 것은 뭐 지난번에 PCE가 올라간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때도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반영이 돼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예상을 해서 그만큼의 가격이 조정이 돼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그 발표 이후에 나타난 금융시장에서의 현상이어서
뭐 그렇게 연준이 오늘 CPI 가지고는 뭐 크게도 아니고 뭐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자, 지금 국제 유가 가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올 들어서 현재까지 원유 가격이 35%나 올랐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유가 급등이 미국 경제에 어떻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 이제 우리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여러 뭐 연료비도 오르고 해가지고 이만큼 소비로 이제 못 가는 점에서 악재인데 큰 틀로 보시면은 좋게 보시는 면이 더 강합니다. 아, 네. 이게 뭐냐면은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게 지금 원유가 부족해서 오르는 그런 그 공급 측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오르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가장 경제 성장이 빨랐고 물론 이제 미국보다 중국이 빨랐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뭐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지금 빨리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럽까지도 요새 지금 굉장히 빨리 경제가 개방이 되니까 이런 데에 따른 그 수요 증가가 지금 그 원유가는 올리고 있는 그 요인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유가가 오르는 것은 경제가 잘 돼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유가가 올라서 다른 부분에 소비를 못하는 부분은 악재인데 그러나 큰 틀로 보시면 경제가 잘 된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거꾸로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진행자분들께 들어보면 유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살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을 아직은 많이 안 가지실 거예요. 아직은. 그만큼 네, 아직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수요 공급 측면으로 볼 때는 유가가 오르는 것이 지금 경기 성장에 따른 그런 그 호재로서의 결과라고 보는 측면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유가 부족해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라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원유 생산의 가능성, 증산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뭐 그 중에서 특히 그 이란 같은 나라가 이제 그 이 세계 국가들과 핵 협상이 잘 되고 나면 하루 200만 배럴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잠재적인 공급의 증가 가능성이 있어서 이 원유 부분의 증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경제가 잘 돼서 오르고 있고 공급 측면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N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